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번 학기 강의가 현대신학의 흐름 원인데 그 2는 이제 벌써 그 녹화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을 이번 학기에 이제 하는데 우선 그 제가 드린 강의 계획서 그거 다 받으셨죠? 그것 좀 같이 보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강의의 목표 및 주제 이렇게 돼서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은 본 강의는 신학이라는 학문의 근본적인 특성, 구조, 방법론 등을 고찰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에 발달해온 현대 신학의 철학적 배경, 흐름, 방향 등을 살펴본다. 그렇게 해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현대 신학이든 무슨 신학이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돼야 되겠어요. 신학이라는 학문의 고유한 특징, 신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 특징, 구조.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각 신학이, 여러분들이 신학 아는 신학 혹시 들어본 신학,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신학, 뭐 종교 다원주의 신학, 종교 신학, 또 뭐 생태주의, 생태 신학, 뭐 각종 뭐 아시아 신학, 뭐 흑인 신학, 해방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들어보시긴? 그런 모든 그 각 신학이 공통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신학의 고유한 본질,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징, 구조, 이거를 우선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제가 할 겁니다. 그거를 하셔야 그 다음에 현대 신학이든 중세 신학이든 고대 신학이든 여성 신학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우선 처음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차별 주제로 가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첫째 주, 둘째 주가 이 신학의 기초적인 이해, 방법론, 구조 이런 그 주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째가 현대 신학의 배경,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대 신학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공의회를 그 문서 이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분기점으로 해서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신학과 그 이후의 신학의 다른 점,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현대 신학 이런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의회가 신학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문서에 그 전개했는지 나타냈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변화, 신학에 있어서 그 이전과 다른 그 신학의 특징, 그게 이제 현대 신학을 그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신학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6주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신학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우리가 해석학으로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석학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해석학을 도구로서 사용해서 정립시키는 그 신학,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볼 겁니다. 현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학이라는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신학의 그래서 특징이라는 거를 마지막 주에 이제 제가 이거는 어떤 그 종합적인 그런 그 강의입니다. 총 종합하는. 자, 그래서 이제 주차별로 그렇게 제가 그 할 거고요. 거기 그 참고 도서 이제 여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조금 써놨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새로운 여기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거는 따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책이 네 번째 신앙 언어라는 책, 서공석 신부님 신앙 언어라는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굉장히 간결하고 함축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읽으시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게,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간결하게 쓰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리죠. 제 강의를 다 마치고 8주를 다 마치고 이 신부님 책을 딱 읽으면 막 이해가 되는, 정신없이 이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신부님 책이 너무나 이렇게 참 정리를 참 잘하셨구나. 현대 신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다 들으시고 한번 제 강의 전체를 내 거로 이렇게 총소화한다, 내 거화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쭉 이렇게 읽으시면은 시험 안 봐도 돼요. 요거를 읽으시면은. 그래서 그러면 딱 현대 신학이 딱 뭐라는 거가 딱 내게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제가 이제 가장 서론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째 1교시, 지금 첫째 시간에 말씀드릴 그 주제는 뭐냐면, 너무나 좀 어떤 의미에서 대담한 주제인데, 신학이란 무엇인가예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전제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ABCD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맨 기초. 예? 수많은 여러분들이 뭐 많은 강의도 들으시고 뭐 접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밑바닥서부터 하는 게 좋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 강의의 제목을 신학이란 무엇인가로 정한 거예요. 신학이란 학문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쉽게 기초적인 차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신학 했을 때, 신학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거 때문에 보이세요? 저기 수님, 이거 괜찮습니까? 네. 자, theology라고 그러죠. theology. 그래서 여기 theos가 신이라는 뜻이고, logy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그렇죠? theology. 여기서 이 logy라는 거는 레게인이라는 그리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동사로. 여기서 온 로고스라는 명사형인데, 그것이 이제 로지 이렇게 된 건데,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로지라는 말은. 그러면은 말하다, 동사형이 말하다니까 명사형 로고스는 말이라는 거로 해석이 되겠죠. 말. 그러니까 신에 대한 말인데, 그렇죠? theology.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biology, sociology, psychology, 이게 다 로지가 붙죠? 그리고 앞에 이제 바이오, 소시오, 사이코, 여기 다 로지가 이렇게 붙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 뭐겠어요? 앞에 거는 이 학문이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 학문이 탐구의 대상, 생물, 살아있는 것, 사회, 심리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로지라는 말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가볍게 카페에서 또는 뭐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막 나누는 얘기를 뭐라 그래요? 막 못 떤다 그래요. 예, 그 좀 고급스러운 말로 대화를 나눈다 그러죠? 대화를 나눈다. 수다를 떤다. 뭐 그런 말. 그것도 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쓰는 말을 뜻하지 않고 여기서의 로지라는 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요 영어로 우리가 영어를 자꾸 써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도 접하는 것도 다 이 배우러 오신 것의 보람입니다. Reasoned discourse 이렇게 얘기해요. Reasoned discourse. Reason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reasoned 하면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지적인 그런 뜻이에요. discourse는 언설, 담론, 논설, 설명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지적인 언설, 지적인 담화, 합리적인, 지적인, 이성적인 언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드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 지적 논의, 지적 언설, 지적 담론, 지적 담론, 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학이 지적인 담론 해서 이 로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어로 한다면은 론. 이 론이 더 체계화되면 뭐라고 그래요? 학이라고 그러죠. 학. 그러니까 실론, 신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인 담론, 론, 그 다음에 학 이런 일종의 지적 작업이란 말이야. 신학이 지적 작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 작업은 이런 론이 되고 이런 학을 이루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은 그냥 편한 대로 하죠. 편한 대로. 그러나 저런 론이나 학을 이루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 작업, 지적 작업, 수행 절차라는 게 필요해요. 이 론, 학을 이루려면은 적정한, 타당한 이 탐구 대상, 이것에 맞는, 이 성격에 맞는 타당한, 적정한 작업 수행 절차를 거쳐서 이걸 통해서 이 절차를 통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학을 이룬다. 그래서 이 지적 작업의 수행 절차,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방법론. 어려워요, 여러분? methodology.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methodology. 그러니까 어느 학문이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방법론. 그러니까 그 학문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 이것에 이 성격에 맞는 타당한 적합한 작업 수행 절차,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지적 작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자연과학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래서 실증을 해내죠. 실험을 통해서. 근데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인 분석,
논리적인 종합, 논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론과 학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 따라서 방법론이 어떻게 돼?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이나 뭐나 생물학이나 이런 건 어떻게 실험쥐를 가지고 직접 하잖아요. 직접 거기에 뭐 약물을 투입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실험쥐를 우리가 이제 그 의학이나 뭐나 이런 걸 할 때 하필이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가 했을 때 우리 인간 유전자하고 유사성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얘가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생애 주기가 번식률 이게 빨라가지고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실험에서.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관찰, 실험 이거로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학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이 신학같이 인문학, 사회학은 어떻게 개념 가지고 하죠. 논리적 분석, 종합, 판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수행 절차가 메소돌로지가 어때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에 맞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하고 과학은 과학에 맞는 방법론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작업 자체를.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에서 자연과학, 천문학, 뭐 물리학 모든 이런 것의 혁명 이게 16세기, 17세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그 이전까지 중국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 화약, 종이 뭐 이런 거를 먼저 개발했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뭐 등등 그런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발달로 인해서 산업혁명 이런 거로 이어져 가지고 완전히 동양과 서양이 뒤집어지는 그게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의 혁명이 16세기, 17세기인데 거기서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가 망원경, 현미경의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체를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저 미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우주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그 학문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이제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천문학을 새로 현대적인 천문학을 열었다 그러는데 그 현미경하고 망원경의 발명이 상당히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발적이라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쫓겨갔어요. 그 유대인 추방, 가톨릭, 특히 이제 그 스페인에서 가톨릭 왕조가 들었으면서 개종하지 않은 이슬람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피했냐면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 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관리나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술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스피노자라는 철학자, 그분도 뭐였어요? 안즈 렌즈 가공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가루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렌즈 가공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우연히 이 망원경하고 현미경을 만든 거예요. 그 렌즈를 우연히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것이 특히 현미경 같은 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미생물이나 세균 이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14세기에 벌어졌을 때 현미경이 있었으면은 세균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다른 대처를 했겠지. 막 성당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더 번졌죠. 그런데 이 현미경이 개발됨으로써 세균, 미생물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가지고 의학에 굉장한 발전이 온 거예요. 우리 항생제 없이 다 죽을 수 있는 건데 항생제 먹으면 살잖아. 그렇죠? 뭐 균이 감염됐을 때. 그러니까 의학이나 이 학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발전은 뭐로? 방법의 도구가 달라졌을 때. 현미경 그리고
방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진화 발전이 이 학의 진화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메소돌로지가 어떻게 돼? 대단히 중요하지. 학이 달라지는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뭐가 한다? 어떤 도구, 어떤 방법론을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비평학 있죠? 역사 비평학 19세기, 20세기 역사 비평학. 역사 비평학을 도입함으로써 방법론으로 성서를 이해하는데, 분석하는데 역사 비평학이라는 접근, 도구, 방법론적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서를 뒤집는다, 론을 뒤집는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 이전까지 역사 비평학으로 분석하기 이전까지 원래 이 신약성서 사복음서의 순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그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역사 비평학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이 분석해 보니까 마르코하고 큐라고 하는 예수어로 큐라고 하는 이 두 개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자기 고유의 자료 플러스 이렇게 해서 마테오, 루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테오가 반드시 마르코가 마테오나 루카보다 앞서 있어야 되지. 마르코를 참조했다는 게 분석에 나오니까.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실린 순서가 아니라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였고 그거를 참조해서 큐랑 마테오, 루카가 그 이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정설로 믿었던 마테오가 맨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르코고 그 정설로 생각했던 그 설, 그 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방법론을 썼더니 새로운 현대적 방법론을 써서 다른 결과를 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이 뭔가라는 본질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1945년 그러니까 그 하여튼 20세기 중반에 또 많은 그 발굴이 이루어지죠. 사회문서, 꿈나문서 뭐 이런 새로운 그래서 고고학의 발달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사회문서, 꿈나문서를 다 분석을 해요. 다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그 초기 그리스도교, 우리 신약성서에 그 나타난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하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꿈나문서 같은 경우에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거로 보는데 꿈나문서 이 시대의 유대교 신앙의 지형도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 지형도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과 그 유대교 신앙 간의 그 관계성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렌즈를 또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이 발굴 그리고 이 연구가 그게 발굴되고 그 연구를 참조하기 전하고 참조한 방법론 그걸 다 참조해서 이 신약성서를 다시 읽는 거하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보다 더 입체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 도구가 지금 현재 내가 신학자인데 현재 내가 이걸 분석하는데 나한테 가용적인 도구가 내가 뭘 가지고 하느냐? 내가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가지고 하느냐? 막시즘을 가지고 하느냐? 막시즘 같은 경우는 해방신학. 그러니까 막시즘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해방이라고 하는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읽는 거예요.
여성 해방이라는 문제를 읽는 거야. 이 텍스트를.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뭘 가지고 이 대상을, 그러니까 이 지금 세오스가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자, 지금 신학은 이 대상이 뭡니까? 신인데 신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직접적 대상으로 딱 놓을 수 있냐고. 지금 여기 이렇게 바이오 생물학, 그러니까 쥐면 살아있는 거, 이게 딱 놓을 수 있잖아. 우리 손 안에 실험의 대상으로 놓고 할 수 있는데, 신은 내가 연구를 하기는 하겠는데, 탐구를 하겠는데 직접적 대상으로 딱 놓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특징이 뭐냐? 신학은 이 신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거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 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문서. 그러니까 인간이 다행히 언어를 갖고 있고 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신에 대한 체험,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부활 체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어떻게 되고 한 그 체험, 하느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계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흥망성쇠를 쫙 주도해 나가는 전 역사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느님에 대한 체험과 기억을 문서로 이렇게 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문서에 담긴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고, 인간의 언어, 문서화된 여기에 담긴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하느님의 실체, 본체 자체를 절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신의 흔적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로 접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예수, 해석한 하느님. 그래서 신 자체를 만날 수는 없고 신에 대한 흔적을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걸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전의 문서고 우리하고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대단히 멀리 과거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매개체에 담겨진 신에 대한 것. 그렇죠. 신의 흔적.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해석의 대상.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것 자체를, 신을 만나려면. 그럼 이걸 뚫는다는 건 뭐야? 이것 자체를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를 해석해야지. 그렇죠? 이 문서를 해석해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필요해. 해석을 하려면 해석의 도구가 필요하다. 이거 도구. 그래서 이 방법론의 문제,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여기 지금까지 따라오시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한자어로 이제 바이블을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러면 이 경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지금 우리 신학도 뭘 기반으로 하면 경학을 기반으로 하죠. 이 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야. 성경.
이걸 해석하는 이게 경학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모든 뭐 교의 신학이고 실천 신학이고 윤리 신학이고 다 뭘 기반으로 해. 성서 해석을 기반으로 하지 맨 기초는 그걸 깔아야 되잖아요. 그 기반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경자가 뭘 의미하냐면은 경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감을 짤 때 배틀에다가 여기 이게 실사자잖아. 실 응? 옷감 실. 이 날실이라고 그러지. 날실. 그 다음에 시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 옷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한 포스트 모던적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옛날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기별이 없어요. 우리 수녀님도. 그러면은 이 날실이라는 거는 못 움직여. 이건 딱 고정돼 있어야 돼. 이게 움직이면은 옷감이 안 돼요. 이거는 부동해. 딱 이거는 고정돼 있고 움직이는 거는 시실이란 말이야. 여기 걸어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날씨를 움직이지 않는 진리, 움직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그거를 뜻해요. 이 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쓰여진 내용은 성경. 이건 못 건드리는 날실과 같다는 얘기야. 이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거. 그걸 경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도 성경 이 글자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늘 한결같아. 우리가 못 건드려. 우리가 마음대로 변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못 만들죠. 그러면은 뭐만 우리가 변화 발전시킬 수 있냐면 메소돌로지. 이거를 접근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메소돌로지, 이거를 변화 발전시켜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론, 새로운 신학. 그러니까 신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건 이게 고정되어 있어. 이렇게 날실로. 그런데 신학은 변화하게 돼 있어. 시대적으로나 어떤 접근을 쓰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그래서 여성신학, 생태신학, 블랙 시올로지, 아시안 시올로지,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접근법들을 사용했으므로.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신학 이렇게 했을 때, 현대신학이라고 했을 때 이 메소돌로지 사용한 이 메소돌로지의 현대성이 그 신학을 현대신학이라고 성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신학 그랬을 때 뭐 때문에 이걸 현대신학 이렇게 부르지? 현대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신학이 사용한 메소돌로지의 현대성, 현시대적인 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 체계, 사유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20세기 실존주의라든가 뭐 근대 철학, 칸트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철학, 그 다음에 구조주의, 또 제가 드린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석학 이런 현대적 사유 체계를 동원해서 메소돌로지로 론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현대신학이 된다니까. 이 메소돌로지의 현대성이 그 신학의 현대성을 규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고대 신학,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뭐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2세기, 3세기 이런 신학, 그건 왜 지금 우리가 볼 때 왜 고대 신학이라고 그러고, 또 중세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 그걸 지금 우리가 볼 때 왜 중세 신학이라고 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가 사용한 메소돌로지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고대 신학, 지금 우리가 볼 때 중세적인 그 접근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온 신학. 그래서 우리가 고대, 중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 문제를 신학자는 항상 생각해야 돼. 왜 그럴까? 지금 여기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들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담긴 메시지, 말씀이 현대적으로 들려야 돼. 그러려면 메소돌로지를 현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성보다 모자라고, 2차적 존재, 부차적 존재, 불완전한 존재, 미완의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잘못 태어난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기형이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용한 주 메소돌로지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12세기에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그 라틴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지금 서구 유럽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래서 스콜라, 학교를 중심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중요한 메소돌로지로 사용해서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 여성관에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생물학적 이해, 여성관 이해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한 신학,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하면 오늘 현대 여성,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20대, 30대 여자애들이 가톨릭 교회를 가겠어, 안 가겠어? 이 성경에 대한 이 책을 여전히 존중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현대적으로 들리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그 텍스트를 현대적으로 들리게 하려니까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는 메소돌로지를 새롭게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신학이 여성 신학이잖아. 왜? 그렇게 계속 이 메시지를 토미즘적인 거로 계속 밀고 나가면 여성 혐오가 굉장합니다. 교부 신학도. 왜? 원죄의 출발이, 그러니까 먼저 하와가 먼저 먹고 뱀의 유혹을 먼저 받아가지고 아담까지 죄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란 말이야. 원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런 식으로만 읽었으니까 거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이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게 합쳐지니까 여성 혐오지. 그러니까 뭐 지금 바오로도 텍스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뭐 가르쳐서는 안 되고 입 다물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막 그런 지침이 있죠. 그럼 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입 다물어야 돼. 감히 신학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자가. 그래서 지금 개신교 같은 경우에 여자들한테도 형식적으로는 그 목사 안수를 줘요. 주지만 여자들을 그렇게 그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뭐 이러는 거를 굉장히 아직도 그 못한다. 그거 안 된다라고 그러는 목사들도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성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여자들이 투표권, 여러분들 투표하시죠? 투표 날이 되면 투표해야 해. 당연한 권리로 하잖아. 그 당연한 권리가 언제쯤 온 것 같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찾아졌어요. 그 권리가 그때부터 가능했다고. 그 전까지 여자는 투표를 못했어요. 교육적으로나 뭐로나
이게 낮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의 성인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근데 여자들이 어마어마한 서구 여성들의 희생을 거쳐서 그 권리를 쟁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내세운 목사들, 성직자들.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그랬고, 나서지 말라고 그랬고, 가르치면 안 되고 등등등, 부차적 존재고, 남자보다 못하고. 그래서 성경이 제일 강력한 무기였다고, 여자들의 권리를 막는.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여성 해방운동 하신 분들의 기록에. 그러면은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성경의 메시지, 여성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 이 성경에 담긴 이해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의 이해가 그렇다. 그러면 이 전통이 21세기를 여전히 진리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상적, 신앙적 진리의 가치, 그러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을까? 21세기의 문명을 좌우해 나갈 수 있는. 지금도 안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신학자지만 신학자의 임무는 뭐냐면요, 제일 첫째 임무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현대화 시켜서 현대적인 것, 이거를 어떻게 현대적인 거를 사용해서 최대한 여기 담긴 메시지가 오늘날 여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뭐라 그래, 요즘 애들 말로 뭐 힙하다, 뭐 핫하다, 힙하다, 쿨하다, 뭐 무슨 별 얘기 다 하죠. 끌리는데, 거기에 진짜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 같다. 21세기도 여기에 담긴 그 진리가 세상의 어떤 문명, 정신사적인 어떤 이런 거를 끌고 나갈 만한 가치, 보고이다. 보물의 창고. 그렇게 매혹적인 메시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임무예요. 우리의 임무라고. 신학자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그리스도론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삼옥 실천에 나타난 사상을 현대적 해석을 하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많은 참고 도서들을 다 동원을 하지만 많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녀님들한테 예수님의 사상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지만 대단히 현대적이다. 오늘날에도 정말 그분을 등불 삼을 만하다. 그분의 사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신학자는 그거를 인생을 바쳐서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제 좀 재밌게 합시다. 너무 심각하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 무슨 바깥에 막 이렇게 많이 안 다니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블루보틀이라는 커피숍이 우리나라에 뭐 상륙한다. 블루보틀이 뭐 미국 어디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스타벅스 이런 거는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빨리 짜서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기계에서 짜서 주는 커피인데, 이거는 느림의 미학. 그래서 이렇게 드립 커피다 이거야. 그럼 드립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스타벅스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이 느림의 미학으로 해서 드립으로 해가지고 그 커피의 그 오리지널한 향을 최대한 풍미를 살리는 그런 커피를 대접하겠다,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늦게 팔아도, 천천히 팔아도 그거를 표방한다. 그런 컨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테리어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홍보성 물론 기사지만은 기자가 뭘
인터뷰를 했어요. 그 CEO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는 이 커피 원두의 그 풍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릴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드리퍼라 그러죠. 이게 통가에 돼서 커피 나오는 그 드립 기계, 그 드리퍼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썼던 드리퍼를 안 쓰고 올해 또 바꿨는데 그 드리퍼의 최고의 커피 향을 추출시킬 수 있는 드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MIT 공대하고 MIT 공대 그 공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는 거야. MIT 공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드리퍼를 개발을 해서 자기네는 그런 드리퍼를 쓴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다못해 커피 장사도 이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데 최대한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드리퍼, 어떤 이 방법을 쓸 거냐, 커피가 나오는 메소돌로지지 드리퍼라는 게. MIT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한다는데 이 진리를 해석하는 작업을 임무로 하고 있는 신학자가 이 메소돌로지에 대한 연구를 커피 장사만큼 못해서 되겠냐. 그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거는 못 건드리니까, 이거는 내가 경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경. 이거는 못 건드려. 그러나 여기에 현대적 의미를 계속해서 여기서 이끌어내려면은 이걸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 이 문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인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1교시를 일단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